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청산별곡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산별곡이라는 노래는 일단 갈래가 고려가예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제왕래가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고전시가를 배울 때는 이 고전시가의 그 갈래별 특징이 어떤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 이 고려가요는 누구들 사이에서 불려졌던 노래냐면 민중들 사이에서 불려졌던 노래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19채 향가는 누구들이 불렀다 그랬죠? 지배층, 승려나 화랑들이 주로 지어 불렀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로 표기됐었습니까? 향찰로 표기가 됐었던 반면에 자, 얘는 민중들 사이에서 전해지다 창작되고 전해지다 보니까 당연히 구전, 입에서 입으로 구비전승되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러다가 자, 고려시대 후대에 가서 이 고려가요가 민간에서 불려지던 것이 궁중음악으로 수용이 되고요. 그게 후에 조선시대에 와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뭐 되었다?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민중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진솔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중들의 진솔한 감정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고려가요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았냐면 남녀, 상열, 지사가 많았습니다. 남녀, 상열, 지사 무슨 뜻일까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란 뜻입니다. 오늘 배워야 될 청산별곡의 경우는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고려가요들이 이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노래가 많습니다. 그런데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기록됐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조선시대 선비, 사대부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좀 뭐하다, 좀 부끄럽다, 낯뜨겁다라고 해서 뭐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소실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형식적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자, 형식적 특징은 첫 번째 분절체, 연장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에 19채 향가도 봤지만 이 전까지의 고전 시가들은 대부분 단연체였어요. 무슨 말이죠? 연의 구분, 절의 구분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고려가요에 오면서 이렇게 분, 나눌 분, 절, 말이절, 그래서 1절, 2절, 1년, 2년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고 해서 분절체, 연장체라는 것이 고려가요의 형식적 특징으로 첫 번째 요소가 되겠고 두 번째, 대체로 상응보의 율격을 띱니다. 민요적, 전통적 율격이라고 하죠. 대부분 상응보의 율격을 가지고 뭐가 나타납니다? 후렴구가 나타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후렴구. 자, 그런데 오늘날의 후렴구는 어떻습니까? 반복을 통해서 뭐도 형성하고요. 운율도 형성하고요. 그리고 뭐도 강조합니다. 주제도, 정서도, 의미도 강조합니다. 하지만 고려가요에서의 후렴구는 의미와는 무관하거나 아니면 슬픈 내용인데 흥을 돋우는 것처럼 아예 의미와 대비되는 그런 특징을 나타낸다는 거, 이거 아주 고려가요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고려가요의 그 갈래상 특징부터 살펴봤고 자, 이 단어에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작품은 고려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미상 누구들이 지었으니까요? 평민들이 지었으니까요. 고려 소교, 뭐 가요, 여요라고도 부릅니다. 화제 정석회도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감상해보자 그랬는데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입니다.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왜 그러냐면 선생님 좀 쓸게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노래인데 이 시의 화자 자체를 세 가지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해를 하려면 고려 사회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고려 시대는 민중들이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시대였습니다. 왜 그랬죠? 원의 지배를 받기도 했고요. 무신정권, 그러니까 군인들이 오래도록 다스리기도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백성들의 삶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유랑민이 많았습니다.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산속으로 도망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두 번째, 고려가요는 대부분의 노래가 남녀 상렬지사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냐면 이 시의 화자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향도 있고요. 자, 무신정권 하에 있었다 그랬어요. 무신정권. 군인들이 다스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식인들이 자신의 뜻을 펼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뜻을 펼치지 못하고 은거해야만 했던 지식인이 이제 화자다라고 해석되기도 해서 뭐가 가능하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 한번 제대로 파악해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산별곡이에요, 제목이. 자, 청산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 문학에서 푸르른 산으로 생명력 가득한 곳. 그래서 뭐 하는 곳? 화자가 지향하는 곳, 추구하는 곳. 그래서 뭐로 그려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상향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에서는 청산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8개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선생님이 하나의 연씩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쓰고 지우고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알겠죠? 자, 한번 봅시다.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밑에 얄리얄리얄랑정 얄라리얄라 하는 구절이 있네요. 되게 말하는 게 웃긴데, 자, 저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후렴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저 부분만 봐도 딱 어떻습니까? 리을과 이응음이 아주 빈번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리을음과 이응음은 무슨 소리에 해당하고요? 무슨 소리에 해당하죠? 울림소리에 해당하고요. 당연히 뭐를 형성하는데 기여합니다. 운율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라는 거. 후렴구 자체가 뭐를 형성하는 거죠? 운율을 형성하는 거죠. 그렇지만 뭐는 없어 보입니다. 의미는 없어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멀이랑 달에랑에도 리을음과 이응음이 반복적으로 사용돼서 음악성, 운율이 강조된다는 거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부분은 후렴구는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본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해서 저 살얼이라는 부분은 살얼이랐다와 같은 표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살얼이랐다와 같은 표현인데 우리 고려가요 중에 시그니처라고 하면 가실이라는 작품이 있죠? 기억납니까? 가실이 있고 나는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나는 했던 작품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때 가실이 있고에 뭐였습니까? 준말이었죠. 준말. 가실이 있고의 준말이었어요. 자, 왜 그렇게 표현했었죠? 자, 뭐를 사용해서 이 고려가요는 대부분 몇 음보의 율격인데 3음보의 율격인데 음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3, 3, 2조의 음수율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3, 3, 2조의 음수율. 음수율 무슨 뜻인가요? 음절 수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몇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자, 세 글자, 두 글자. 몇 음보? 3음보. 그리고 3, 3, 2조의 글자 수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 뭐를? 준말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라는 것은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뭐의 구조를 가지고 있겠네요? A, B, A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A의 구조라는 것은 반복이죠. 당연히 뭐를 형성하는데 기여합니다. 운율을 형성하는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운율을 형성하는 데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도 강조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기역 밑줄 쳐놓고 니은 밑줄 쳐놓고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 및 차이점. 공통점은 뭐죠? 운율 형성이죠. 차이점은 뭡니까? 얘는 의미도 강조되는 반면 얘는 의미와 무관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어디에 살됐다라는 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청산에 살얼이랐다라는 게 강조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저 살얼이랐다라는 표현을 세 가지 의미로 보통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옆에 자습서 213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살리라, 살고 싶구나,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뭐 하고 싶은 곳이라는 얘기네요. 결국은
살고 싶은 곳이라는 곳이 뜻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에서의 청사는 뭐를 의미한다? 이상향을 의미하는 곳으로. 자, 청사는 아무래도 뭐와 반대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연 속 공간이니까 속세와 대비되는 공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시가 다양한 해석 가능한 이유가 그때 당시 고려시대가 굉장히 민중들이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힘들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때의 청산이라는 건 이상향이기는 하나 정말 막 지향에서 추구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속세에서의 어떤 삶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 때문에 뭐한 곳, 도망간 곳, 현실 도피처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게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 같다라고 했는데 이때 머루와 다래라는 것은 여기서 머리랑 다래라는 것은 소박한 음식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박한 음식이라는 건 결국 어떤 삶? 소박한 삶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청산은 아무래도 속세와 다르게 속세에서 어떻게 해요? 곡식으로 주로 밥을 해먹죠. 그리고 고기도 가끔 재수 좋으면 고기도 먹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청산에서는 머리 다래처럼 나무 열매를 먹고 소박하게 살아간답니다. 그렇지만 그러더라도 어디에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라는 자, 기부분 밑에 정리되어 있죠? 청산에 대한 청산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는 부분이 1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2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곤이러 울어라세요. 우리 앞에서 1년에 뭐의 구조 있었나요? A, B, A의 구조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 B, A의 구조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당연히 뭐 형성합니다. 운율 형성하고 의미 강조하죠. 자, 이때 중요한 건 이 세라는 소재인데 자, 이 울어라라는 부분도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울어라, 우는구나, 노래하라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해석하는데 저는 시적 전개상어로 봤을 때 보통 운다 의 의미, 우는구나 또는 울어라의 의미로 더 일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러냐? 그 밑에 보시면 널 나와 씨름한 나도 자곤이러 운이노라 라고 자, 누가 제시되어 있어요? 나라는 시적 화자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너보다, 널 나와 할 때 널 나와는 너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너보다 씨름, 하나가 뭐죠? 많다, 크다. 그러니까 너보다 근심, 걱정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라고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대부분의 새라는 의미를 일반적으로 우는구나 또는 울어라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노래하는구나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에서 실수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어쨌든 나와 새는 서로 어때요? 동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될 수 있고 그거보다는 화자의 감정이 새라는 자연물에 뭐 되어 있다? 투영 또는 뭐 투사되어 있다?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보는 편이 맞겠죠? 그럼 이때 이 새라는 자연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문학적 용어로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정이입의 대상이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연에서는요 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운다라는 것은 화자가 비애감, 고독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1년에서 청산을 동경했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청산에 갔죠. 그래서 새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여전히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속세에선 사람들과 그래도 부대껴 살아가는데 새 울음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독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네요. 자, 3년 가봅니다. 가던 새 운다, 물 아래 가던 새 운다.
익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새 본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때 이 가던새의 해석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다가 할 건데, 자, 가던새의 해석이 왜 중요하냐, 이 부분만큼 이 각각의 화자로 봤을 때 의미가 분명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인데, 자, 가던새라는 걸 유랑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냐면 갈던 밭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새라는 건 사례라는 말이 준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에서 산 위에서 어디에 물 아래에 가던 새, 그러니까 물 아래라는 건 지금 화자가 있는 어디와 청산과 뭐 되는 공간, 반대, 대비되는 공간으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디를 의미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속새를 의미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라는 것은 갈던 밭, 자기가 갈던 농사 짓던 땅을 보게 된다는 뜻으로 결국 그 아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건 화자가 청산에 있지만 속새에 대한 미련을 아주 버리지는 못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도 해석을 봐야 되죠? 실현한 사람, 지식인의 입장에도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가던 새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날아가는 새, 날아가는 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뭐 새가 날아가? 그러면 실현당한 사람에서 저 새가 막 날아가고 있으면 그게 누구처럼 느껴질까요? 사랑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지식인, 자, 자기가 지식인으로서 어떤 정치적 이상을 품고 아주 큰 이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실은 무신 정권이야. 그래서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현실에서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속세를 버리고 어디로 들어왔어요? 청산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와 뜻을 같이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뜻을 같이 하던 친구가 난 더 이상 여기 이렇게 못 살겠어 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던 새가 세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또 그 밑에 익묻은 장글란이라는 것도, 익묻은 장글란이라는 부분도 또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익묻은 장글란을 유랑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 물 아래 갈던 밭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익기 묻은 쟁기. 속세에서 벗어나서 농사 짓다가 산으로 들어왔어요. 청산으로. 그럼 농사 짓고 있지 못하겠죠? 그래서 익기 묻은 또는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녹슨 쟁기. 실현한 사람. 자, 어떻게 해석하냐? 녹슨 은장도라고 해석합니다. 은장도 왜 사용해? 어떤 점에서 사용됩니까? 자신의 지주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실현을 당했어. 사랑한 사람이 떠나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은장도를 쓸 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녹슨 은장도. 그리고 지식인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녹슨 병장기. 이 지식인이라는 건 어쨌든 지배층이라는 뜻인데, 이 지배층들은 문무를 겸비해야 했죠. 그래서 녹슨 병장기, 자기가 뜻을 펼치지 못하고 이 칼을 쓰지 못하고 뭐 해 있다? 녹슬어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된다는 거. 어쨌든 몇에는 3년은 뭐에 대해서? 속세에 대해서 뭐를 가지고 있다? 미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자 어떻게 됐죠? 청산을 동경했어요. 속세가 너무 괴로워서 속세로 갔지만 여전히는 아니고 청산에 가서도 삶의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애와 고독을 느끼고 있고, 그리고 속세에 대해서 미련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일인공, 결인공, 하야, 나즈란, 디네와 손교. 오리도 가리도 없는 밤은 또 어찌 우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뭐냐? 일인공, 결인공은 이 부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응음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이럭저럭 운율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응음을 받침에 적어준 거죠. 그래서 이럭저럭 하여 낮은 지냈지만 오리도 가리도 없는, 이 부분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올이도 갈이도, 그러니까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합니까? 이런 뜻으로
지금 화자는 청산에서 뭐를 느끼고 있다? 고독한데 너무나도 절망적일 정도로 고독하다. 낮은 그나마 어떻게 지내보겠는데 밤은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이 너무나도 외롭고 절망적입니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면으로 갑니다.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히던 돌인가, 미리도 괴리도. 아까 오리도 가리도가 뭐였어요? 올이도 갈이도였죠. 미리도도 괴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할 이도 괴할 이도. 이 괴리다가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미워할 이도 사랑할 이도 없이 무슨 뜻이에요? 맞아서 우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우리 다음 장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돌이라는 시어가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시어로 아주 중요한 시어인데 어디다 던지던 돌인지 누구를 맞추던 돌인지도 몰라서 팍 맞은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사람이 이렇게 누군가의 돌을 맞으면 어때요? 막 저항을 하든지 또는 체념을 하든지 둘 중 하나의 태도를 보일 텐데 지금 화자는 어때요?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뭐하고만 있습니다. 울고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의 감정이 느껴진다? 체념의 감정이 느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돌이 무슨 의미일까? 정말 돌일까? 누가 화자한테 돌을 던진 걸까? 그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주어진 화자의 고통스러운 삶의 운명 또는 숙명을 돌이라는 상징적 시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이거 운명 숙명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채 체념한 채 울고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하나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자면 이 시의 구조를 구성 방식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승전결의 구조로 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칭적 구조로 보기도 하는데 이 순서대로 그냥 쭉 서사적으로 보면 기승전결이라고 보고 여기까지를 기라고 봅니다. 이상적 세계, 이상향인 청산에 대해 동경을 가지고 그곳에 가 살았지만 여전히 비애와 절망과 외로움과 체념 속에 살아가는 부분까지가 기라고 바로 옆에 오른쪽 215페이지의 기승전결의 사단구조 기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요 다음이 뭐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승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렇죠? 승을 한번 봅시다. 살얼이랐다. 발아래 살얼이랐다. 남아작이랑 부족이랑 먹고 발아래 살얼이랐다. 어디서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나요? 들어봤죠? 몇 년에 있었습니까? 1년에 있었죠. 1년이 뭐 되고 있다? 반복, 변주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변주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반복하는데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해서 형태를 조금 바꾸어서 반복할 때 변주한다 또는 변용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의미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동일하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렇죠? 똑같이 나타납니다. 살얼이 살얼이었다. 바다에 살얼이었다. 복습해볼까요? 살얼이는 뭐의 준말이라고요? 살얼이랐다의 준말이죠. 왜 준말을 사용했어요? 글자 수를 맞춰서 3, 3, 2조의 음수를 맞춰서 운율이 잘 느껴지게 하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청산이 뭐였습니까? 이상향이었죠. 여기서 발아래, 발랄에거든요. 그래서 바다. 오늘날의 바다도 뭐를 의미하는데? 이상향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래서 바다에 대한 동경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남아작이랑 부족이랑이라는 것도 뭐랑 대응되겠네요? 머리랑 가래랑과 대응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삶의 모습? 소박한 삶의 모습. 소박한 삶을 살더라도 바다에서, 이상향에서 살고 싶다라는 이번에 바다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청산이 이상향이라고 여기고 청산으로 갔잖아요. 하지만 그곳에서 삶의 뭐를 편안함을 얻지 못했죠. 그래서 새로운 이상향으로서 어디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다를 찾아가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동경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봤지만 속세를 떠나서 도피를 한다고 정말 삶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고 앞에서도 비애와 절망과 고독과 체념을 느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어디에 나올 거예요? 7년, 6연에 나오겠죠. 가다가 듣노라, 애정지 가다가 듣노라. 사슴이 진때 옮아서 해근을 켜는 것을 듣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애정지는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데 여기서는 외따로 떨어진 부엌이라는 뜻으로 뭐 옆에 나와 있는 현대어 해석되어 있는 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러면 외따로 떨어진 부엌이라는 건 뭐라고 이해할 수 있냐면 속세와 뭐한 곳, 떨어진 곳이라는 곳으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두 번째 행위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렇게 봅니다. 사슴이 진때 올라서 해금을 켜는 것을 듣노라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저 사슴이 할 때를 저 사슴이를 사람이의 오기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정말 뭐가 사슴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뒤에는 어쨌든 어디에 올라가서 진때, 장대 위에 올라가서 뭐를 연주하는 걸 듣노라, 해금을 연주하는 걸 듣노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자, 고려시대에도 이 서커스단처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 그런 패들이 있었어요. 패거리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사슴 등장을 한 사람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 연주를 하는 걸 듣는다. 사람이 어때요? 힘들고 괴로우면 니들은 유튜브 보나요? 선생님은 음악을 듣습니다. 신나는 음악 또는 뭐 마음이 평안해지는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자 하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완전히 내가 힘든 일로부터 벗어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 연주를 듣는다. 뭐예요? 현실로부터 뭐 하고자 하는 태도 나타나는 거죠. 도피하는 거고자 하는 태도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의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사슴은 이 굽이거든요. 손가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올라갈 수 없죠? 장대에 올라갈 수 없죠? 뭐를 연주하는 건 더욱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금을 연주하는 건 더욱 불가능한 일이지. 그래서 이건 마치 이런 일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건데 언제 우리들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죠? 매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자, 이렇게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 연주하는 걸 듣노라라고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는 이런 내용이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화자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의 강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가다가 배부른 독에 장독 얘기하는 겁니다. 설진 강수를 빚노라. 이거 아주 중요한 소재죠. 설진 강수. 현대로 해석하면 독한 술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독한 술. 왜 마실까요? 왜 빚을까요? 이거 한 잔 먹고 뭐 하려고? 취하려고. 그죠? 취하기 위해서. 현실의 고뇌를 해소하기 위한 현실의 고뇌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 도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뭐다? 설진 강수, 독한 술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조롱꽃 누룩이 매워 잡사오니 내 어찌 아니고 어쩔 도리가 없네 이런 뜻인데 제 앞에 조롱꽃 누룩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 우리 조상들이 빚었던 술은 대부분 곡주죠. 곡물을 발효시켜서 또는 과일을 발효시켜서 빚은 술인데 그러면 이 누룩을 빚어서요 밥을 발효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띄워놓는 거예요. 그 장독대에 넣어놓으면 이렇게 물이 생기면서 이렇게 곰팡이가 일어나면서 퐁퐁하고 거품이 나면 터지는데 그걸 조롱꽃에다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조롱꽃 누룩이라는 술이죠. 결국 술 누룩이
매워. 독한 술이니까요. 매워 자분이. 자기가 저 술이 화자를 잡았어요? 그게 아니라 화자가 술잔을 놓지 못하는 건데 조롱권 누룩이 나를 잡는다 라고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어 표현되어 있는 거죠. 주객이 전도된 표현으로서 나 어쩔 수 없이 현실의 고뇌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신다라는 어떤 심정을 강조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자포자기의 심정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자, 선생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청산별곡은 갈래가 뭐라 그랬죠? 고려가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려가요. 자, 민중들 사이에서 뭐 되던 노래로, 구전되던 노래로 누구들 민중들 사이에서 구전되다가 나중에 군중음악으로 수용되고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기록되었다라고 썼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을 상실하고 청산으로 떠난 유랑민, 사랑하는 이와 이별한 사람, 그리고 지식인, 이렇게 화자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셔야 하는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운율 형성 방식, 이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자, 시의 구조적인 측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에다 말하는데, 자, 그냥 쭉 1년부터 8년까지를 순서대로 보면 이 글은 기승전결의 구조, 청산에 갔어요, 동경에서. 하지만 그곳에서도 비애, 고독, 슬픔, 체념의 감정을 느끼고요. 또 다른 이상향인 바다에 가죠. 또 다른 이상향인 바다에 가지만 그곳에서도 뭐 하지 못합니다.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괴로움을 잊고자, 현실 고뇌를 해소하고자 술을 마시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마무리된다. 그럼 기승전결의 구조죠. 그런데 이 부분, 여기 보입니까? 자, 이 부분이 몇 연입니다? 6연인데, 자, 이 6연을 5연에다 놓고 본다라고 하면 1, 2, 3, 4연과 6, 5, 7, 8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 1연에서의 뭐와 청산과 6연에서의 뭐가 청산이 서로 대응을 이루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서로 뭐 하고 있구나, 짝을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그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앞에서의 이 기승전결의 구조로 봤을 때는요, 앞에서의 청산이 이상향, 그리고 뒤에서의 바다는 새로운 이상향, 또 다른 이상향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한다면, 대칭적 구조라고 본다면 둘 다 그냥 동일하게 이상향로만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나요? 자, 뒤에 학습활동 내용에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특히나 작품 너머로의 경우는 이때 당시 동시대에 다른 계층에서 지었던 노래로 어떤 형식적 공통점이나 어떤 내용상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중점으로 봐야 되는 부분으로 학교에서 학습하는 내용에 따라서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